김여정이 일으킨 쿠데타의 명분은 국방성과 호위사령부가 전쟁을 유도했기에 이들을 수사하겠다는 명분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내세운 것은 수사였지만 말이 좋아 수사지 사실상 숙청에 가까웠습니다. 김여정파였던 보위국은 북한군의 방첩기관 겸 군 감찰기관입니다. 김여정에게 지시를 받은 보위국은 이러한 쿠데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뼈대를 더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국방성의 체포 명분은 상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한국의 적대적 행위를 가한 죄, 호위사령부의 경우에는 권력을 탐하여 김여정을 제거하려고 했던 죄를 이유로 명분을 잡았죠. 그리고 국방성과 호위사령부 둘 다 군내에 파당행위를 했다는 이유를 들며 수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보위국이 비밀감시와 수사, 체포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연대장급 이상의 군관은 조선노동당 비서국의 인준을 받은 인사이기 때문에 보위국이 단독으로 체포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 상부의 허락을 받아야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총정치국장인 정경택 대장이 김여정파였기에 결재는 손쉽게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보위국은 중국과 총정치국 김여정의 지지를 받고 국방성과 호위사령부를 수사하기 시작했죠. 그걸 김정은의 장례식이 진행되는 와중에 말입니다. 평양을 지키고 있는 부대는 사회안전성, 평양경비사령부 제91 수도방어군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회안전성을 제외하고 평양경비사령부와 제91 수도방어군단은 호위사령부 직속의 병력이기 때문에 이들을 통제할 수 없었는데요. 아무리 보위국의 권한이 막강하다 하더라도 호위사령부가 바보가 아니기에 권력투쟁이 활발한 현재 상황에서 보위국의 지시를 따를 이유가 없었죠. 그렇게 보위국은 이러한 평양경비사령부와 제91 수도방어군단을 제외하고 호위사령부와 국방성을 제압할 방안을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바로 사회안전성과 남포에 있는 북한 제3군단을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위국은 김정은의 장례식간에 평양 치안 임무를 제3군단에 맡긴다고 제3군단을 속이고 평양으로 대규모 병력을 끌어들였습니다. 장의위원회 일부도 김여정파였기에 제3군단을 속이는 건 비교적 쉬웠죠. 그리고 평양 경비사령부와 제91 수도방어군단이 이 제3군단의 눈길이 팔린 사이에 사회안전성 병력과 보위국 병력이 국방성과 호위사령부의 본부를 급습해 수뇌부를 처단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죠. 그와 동시에 김주의 신원까지 확보하면 그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보위국과 사회안전성의 모든 병력을 모두 합치면 약 15만 정도의 병력이 됩니다. 이 중에서 약 1만 명 정도가 이 쿠데타에 투입이 되었는데요. 사회안전성의 제13 경비旅단, 제31 경비旅단이 투입되었고 보위국은 전부 다 병력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여정파의 비장카드이기도 했던 북한의 특수작전군도 투입이 되었는데요. 특수작전군의 경우에는 그 주둔지가 모두 기밀입니다. 하지만 평양에서 발생하는 쿠데타를 우려해 특수작전군 일부는 평양 인근에 배치가 되고 있었는데요. 하필이면 평양 인근에 주둔 중이던 제6 경보旅단이 김여정파였습니다. 이 제6 경보旅단도 쿠데타에 참여하게 되죠. 김여정은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판단하고 김정은의 장례식이 열리는 2026년 7월 29일을 작전 시작일로 잡았죠. 다만 곽창식 상장도 김여정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미리 준비하게 됩니다. 이곳은 육군 인사사령부입니다. 북한에서 이런 일이 나고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인사사령부는 지금 수행하고 있는 업무도 벅찬 상황이었습니다. 인력이 너무나도 부족했거든요. 이전에 4-5명이 해야 할 일을 1명이 하고 있기도 했고요. 무엇보다도 전체적인 군인의 수도 줄어든 상황이어서 많은 군인들을 중노동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군은 고질적인 초급 간부 부족 상황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부사관 지원 인원은 약 55%, 선발 인원은 약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난해 ROTC 정원미달대학은 75%나 차지했죠. 상한학교도 마찬가지로 퇴교생이 최근 5년간 589명이나 될 정도로 군은 초급 간부 인력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당장 최근에는 육군 부사관이 모집 인원 8,800명의 절반에 못 미치는 4,000여 명만 선발되었고 ROTC 경쟁률은 2019년에 3.2대 1이었던 상황에서 1.8대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런 초급 간부 인력 부족의 원인으로는 낮은 임금과 복지 수준이 꼽히고 있는데요. 당장 하사 1호봉의 월급과 병장의 월급이 그리 차이가 나지도 않고 식비니 세금이니 다 떼면 사실상 병장보다도 월급이 낮은 상황이라 초급 간부 인력 부족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문제들은 부대에 그대로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데요. 초급 간부가 부족하다 보니까 대위 보직자도 부족해지고 중위가 100명을 통솔하는 중대장을 떠맡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저출산도 심각해지면서 병사 수도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죠. 인사 분야에서 대한민국 국군은 큰 위기를 맞이한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육군 인사사령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군분투했으나 사회적으로 쇄신이 되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기에 육군 인사사령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전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내놓은 대책들이 혁신적인 것도 아니었고 그저 캠페인이나 숙소를 늘리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라 획기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는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병력 수급, 초급 간부 인력 부족이 발생하게 되면 꼭 전투력 저하에도 영향을 줍니다. 군대에 오면 안 되는 사람들이 군대에 오게 되고 원래대로라면 간부가 되지 못할 자들이 간부가 되다 보니 사건 사고가 계속 터질 수밖에 없게 되었죠. 국군의 전투력은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야심한 새벽입니다. 이날은 김정은의 장례식이 예정된 날이었죠. 김여정은 작전을 위해 미리 평양을 빠져나가 남포의 해군 기지를 향한 상황이었죠. 만약 김여정이 작전 개시 후 바로 잡혀버리면 그 작전은 실패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으니 안전한 곳으로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이후 김여정파였던 해군의 누군가를 만난 그 이후 행방불명이었습니다. 평양 경비사령부는 이를 이상하게 여겨 호위사령부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위사령부도 무언가 쿠데타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조처하게 되었죠. 그리고 몇 시간 뒤 평양 경비사령부의 움직임이 점차 급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양 경비사령부는 국군의 수도방위 사령부와 비슷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평양시 외곽에 50여 개의 경비초소를 설치해 평양을 드나드는 모든 주민, 군인, 인민보안원, 공무원, 지방당원과 차량, 화물들을 통제하고 호위사령부의 외곽에서 지원하는 것이 주 임무였죠. 김정은의 장례식을 하기 위해 평양 외곽 지역에 증가초소를 더 설치하고 빈틈없는 경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느닷없이 북한 제3군단이 남포에서 평양 쪽으로 오다 보니 당황을 한 것입니다. 기존에 예정된 병력도 아니었고 평양을 지키겠다면서 남포 방어 병력만 내버려 두고 전투 병력이 평양에 들어간다고 아우성치였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평양 경비사령부와 제91 수도방어 군단은 평양 대평역 인근에서 북한 제3군단을 막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평양 중심부에서 13km 정도 떨어진 지점으로 평양 코앞인 지역이었습니다. 북한 제3군단은 자신들이 평양 호위 임무를 맡았다며 명령지들을 평양 경비사령부에 보여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평양 경비사령부는 보고받은 내용이 없다며 돌아가라고 했죠. 그렇다 보니 북한 제3군단과 호위사령부 간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대평역 인근에 쏠린 그때 보위국과 사회안전성 병력은 움직임을 개시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대평역으로 쏠리다 보니 다른 평양 외곽 지역의 경계가 느슨해졌거든요. 그렇다 보니 평양 외부에 있던 병력은 행사의 인원으로 속이고 나머지 평양 내부에 있던 병력은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평안남도 평성시에 있는 제13 경비旅단이 필두로 평양 북부에서 내려오기 시작했고 뒤따라서 평양북도 신의주에 있는 제31 경비旅단도 제13 경비旅단 뒤를 따라 평양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6 경보병旅단은 평양시 서성구역 석봉동에 있는 국방성 청사, 제13 31 경비旅단은 평양시 모란봉구역 북세동에 위치한 호위사령부 본부, 보위국은 평양시 중구역 해방산동에 위치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를 급습하기로 한 것이죠. 북한의 대부분 시설이 옹기종기 모여있어서 공격하기가 쉬웠습니다. 평양 진입까지 수월하게 이루어져서 쿠데타는 차차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조금씩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국방성의 명령으로 북한 제3군단이 생각보다 빠르게 철수한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다시 호위사령부의 병력이 다시 평양 인근에 경계를 하는데 사회안전성 병력과 특수작전군 병력이 평양 내로 무단으로 진입한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호위사령부 병력은 빠르게 호위사령부 본부와 국방성 청사,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제일 먼저 호위사령부 병력은 국방부 청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처음 김여정파의 특수작전군 병력은 국방성 청사를 돌파하기 위해 국방성을 지키고 있는 병력에 총을 발사하고 국방성 안으로 들이닥치기 시작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총격전이 오가며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 뒤에 총성으로 인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회안전원, 청사 쪽에 총성을 듣거나 보고를 받고 출동한 호위사령부 병력, 국방성 근무지원단 병력이 한데 엉켜서 아비규환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서로 피할 식별도 안되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 채 그저 벙찐 상태로 서로 대치하는 혼잡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6 경보병旅단은 국방성 내부로 침투하여 국방성을 장악한 데 성공했고 국방성을 두고 대치 상태가 이어지며 조금씩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호위사령부는 국방성을 포위하고 제6 경보병旅단 병력을 압박하고 있었죠. 호위사령부는 장갑차까지 끌고 와 제6 경보병旅단을 압박했습니다. 이들은 빠른 침투를 위해 만들어진 군부대다 보니 화력이 호위사령부에 비해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것이 추후 큰 문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한동놈들이 국가 권력을 찬탈할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켰다. 국방성 정사 날릴 생각으로 화포 가져오라. 쏠까 말까 하지 말고 그냥 당겨버려. 호위사령부의 움직임이 빠르다는 것을 판단한 사회안전성과 보위국은 더 빠르게 각 시설을 장악해야겠다는 사실에 나머지 시설에 대한 공격도 이어나갔습니다. 문제는 보위국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를 뚫으려다가 실패한 것인데요. 쿠데타 움직임을 확인한 호위사령부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를 철통같이 방어하면서 보위국이 결국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 확보를 실패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국방성 청사가 함락된 것을 파악한 호위사령부가 병력을 최우선으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로 보내면서 보위국의 병력을 막아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위국의 화력과 호위사령부의 화력은 차이가 꽤 컸습니다. 호위사령부는 장갑차로 무장하며 보위국을 막아섰죠. 그리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가 보기에는 3층짜리 건물처럼 보이지만 석재로 디범벅이 된 건물이라 상당히 튼튼한 건축물입니다. 요새 그 자체로 만들어놨죠. 거기다가 내부는 미로같이 만들어놔서 뚫었다고 한들 그곳에서 김주희를 찾기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호위사령부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를 지키는 병력은 그냥 두고 다른 경계초소에 있는 병력을 대평역으로 보냈기에 방어력이 온전했습니다. 그래서 보위국이 공격했다고 한들 실패한 것이죠. 거기다가 김여정이 평양을 빠져나갔다는 평양경비사령부의 보고에 따라 곧 쿠데타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곽창식 상장의 판단이 상당히 절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호위사령부가 꽤 공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쿠데타군들이 수세로 몰린 것도 큰 영향이 있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럴만도 한 게 호위사령부의 병력만 하더라도 최대 12만 명입니다. 김여정이 이번 쿠데타를 위해 동원한 병력이 2, 3만이었기에 적으로 큰 차이가 발생했죠. 또한 국방부 청사를 장악한다고 한들 호위사령부 청사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를 장악하지 못했기에 쿠데타를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김주희를 사로잡지 못하면 사실상 실패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더 큰 혼란이 이어지게 되었죠. 어떻게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를 장악하기 위해 보위국 병력이 총공세를 나서다 보니 평양 곳곳에서는 총격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또 국방성 청사를 다시 탈환하려는 호위사령부 병력도 제6경보병 여단 병력을 공격하다 보니 총격전이 연이어 터지게 되었습니다. 제6경보병 여단은 호위사령부보다 화력이 열세다 보니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틀어지는 순간이었죠. 결국 지속적인 출혈을 감당하지 못한 제6경보병 여단이 호위사령부에 항복하게 됩니다. 호위사령부 병력이 그들을 포위하여 항복을 유도하였고 그들은 항복했거든요. 호위사령부의 승리였습니다. Born to bend, the crown is forged by how things end. 북한에서의 급변 사태로 인하여 김정은의 장례식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도권도 김주애파가 얻게 되었죠. 김여정의 쿠데타를 성공적으로 막은 곽창식 상장은 이 주도권을 치며 김여정을 몰아내고자 했습니다. 김여정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너무 성급한 반란 덕분에 성공시키지 못하기도 했었고 무엇보다도 김여정을 암살하려고 했던 것이 호위사령부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김주애파는 이 김여정을 수청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안전상, 보위국장, 제6경보병 여단장을 체포하여 수사하기 시작했죠. 이 쿠데타를 이유로 40~50명의 주요 김여정파가 모두 체포되고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의 고문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실상 죽여달라고 애원할 정도로 고문을 받게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김여정의 위치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남포로 이동한 것이 확인된 이후 종적을 감추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북한 해군과 공군은 이런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중립을 지켜서 목숨은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벌하기도 힘든 것이 쿠데타에 참여를 안 하기도 했었고 워낙 육군 중심의 군대다 보니까 우선순위 밖으로 밀려있기도 했었죠. 진급의 문제가 다소 있긴 했지만 그것은 미래의 일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총정치국에서도 지형의 변화가 발생했는데요. 북한 제3군단을 평양 내부로 이동하라고 결재해준 정경택 총정치국장의 행동이 다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대규모 숙청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죠. 물론 김주애파도 갑작스럽게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숙청하게 되면 전국이 불안해질 것을 판단하고 조금씩 숙청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주애가 아직 많이 어리기 때문에 이러한 숙청 작업은 대부분 곽창식 상장의 주도로 이루어졌죠. 곽창식 상장은 이후 곽창식 리스트라고 불리는 명단을 들고 다니곤 했습니다. 숙청당을 탈생부를 기록한 명단이었죠. 그러면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숙청하는 그런 행위를 저지르게 된 것이었죠. 당연하게도 곽창식 상장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뭐라 할 수가 없는 것이 너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도 죽을 수 있었기에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 과정에 곽창식 상장은 입가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선 중국이 북한의 영향력을 올린답시고 남포항을 통하여 많은 무기와 물품 등을 쌓아두고 있었고 북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친중파들을 키워놓고 있었는데 이게 다 물거품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곽창식 상장이 상상하고 있던 북한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미소가 계속 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777 사령부가 위치한 성남입니다. 보통 신호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신호정보는 첩보의 수집 방법의 하나로 각종 신호 수집 및 감청을 통한 첩보 수집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북한의 무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도청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연하게도 평양 내부에서 쿠데타가 발생했으니 이런 무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들은 777 사령부는 북한 내부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보고하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국군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급변 사태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었으니까요.
있었어요. 거기다가 김정은의 장례식이 코앞인 상황에서 평양에서 쿠데타가 발생했고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김여정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니 난리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에서는 당분간 데프콘 상태를 유지하기로 하고 지속적으로 경계태세를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신호 정보를 수집하고 휴민트를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야 했는데 2024년에 발생한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 군사기밀 유출 사건 때문에 북한의 대북 정보망이 다 무너진 상황이라서 자세한 정보를 더 얻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모든 정보 조직의 신경은 북한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의미심장한 정보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급변 사태를 노리고 있다는 정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죠. 하지만 현재는 북한의 급변 사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은 모두 무시당했습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도 익명을 요구한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준 덕분에 급변 사태에 대한 정보 파악은 점차 수월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국군의 참수부대, 그러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의 제13특수임무여단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고 참수작전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한국은 오랜 기간 북핵 무력화 전략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유사시 적 수뇌부, 핵시설, 미사일기지, 대량 살상무기 관련 시설 등 핵심 표적을 제거하는 참수작전을 수행하며 이 임무만을 위해 전문적으로 대비하는 특수임무여단을 만들기로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제13특수임무여단이었습니다. 이들은 야간이나 악천 후에 레이더에 걸리지 않고 저공 비밀 침투가 가능한 특수전 전문 특수 수송기와 헬기까지 도입한 상태였죠. 각종 첨단 장비를 특수임무 여단 대원들에게 보급을 해준 상태였는데요. 그 장비의 수준이 마치 미국 특수부대 뺨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들은 조용히 참수작전을 준비하게 되었죠. 국군정보사령부는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한 것을 파악하고 북한의 자유민주당과 연락하여 북한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파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정보사령부는 북한 자유민주당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정보를 주고받으며 북한 내부 소식을 파악하고 있었는데요. 평양에서 김여정이 급변 사태를 일으킨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 전체가 사실상 계엄령 상태로 있다는 것도 파악하게 됩니다. 곽창식 사령관은 곽창식 리스트를 들고 다니며 숙청 계획을 잡게 됩니다. 사회안전상 방두섭, 보위국장 조경철, 총정치국장 정경택, 중국의 마그넷 사이트 가공회사인 시안그룹 북한 본부장 외냥까지 70여 명의 사람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김주애파는 사실상 차기 후계자로 낙점된 상황이었죠. 다만 조사장학선의 경우에는 운이 좋게도 곽창식 리스트에서 빠지게 되었는데요. 우선 조사장학선이 김여정파인 것도 제대로 확인이 안 된 상황이었고요. 조사장학선장이 김여정과 한 개의 열차를 타고 평양으로 복귀하고 있었을 때 테러를 당했는데 그때 병원에 있었던지라 이 쿠데타 자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 좋게 살아남을 수 있었죠. 그런데 조사장학선은 김여정을 그대로 지지하고 있긴 했습니다. 조사장학선이 살아남음으로써 김여정은 계속해서 북한 정권 내 정보를 받을 수 있었죠. 한편 중국에서도 북한에서의 급변 상태를 보고 수싸움이 치열해졌습니다. 우선 김여정을 지원한 것은 중국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설명했듯이 현재 중국은 북한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의 패권 싸움에서 이기려면 태평양으로 나아가려는 길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동해로 나아가려면 북한의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연해주 쪽에 살짝 영토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을 수도 있는데 1860년에 체결된 베이징 조약으로 인해 연해주 일대가 전부 러시아로 넘어가서 그 뒤로 영영 동해로 진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현재는 표면상으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이 두 개 국가는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있었죠.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격차가 가장 적은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국과 중국 간의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죠. 현재 중국은 저출산과 경제 침체로 인해 점차 국력이 쇠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그 전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패권을 유지하지 않으면 영영 미국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은 이리 호전적인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해볼만 할 때 싸움을 거는 것이죠. 근데 느닷없이 2024년에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에 가까운 조약을 체결해버리니 북한에 행사하고 있던 영향력이 모두 없어질 것을 중국은 걱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향력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중국은 계산기를 쉴 새 없이 두드리고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급사를 하고 김여정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먹을 생각을 하니 김여정을 도와 북한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 김여정을 자신의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으니 이전보다 더 큰 영향력 확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김여정의 쿠데타가 실패로 끝이 나게 되니 중국은 한숨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중국은 이것을 기회로 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북부 정부의 제78 집단군 제8 합성여단은 하얼빈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들이 단둥 지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개입할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죠. 준비가 되면 바로 그들은 북한 정치판에 개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급변 사태에만 집중하다 보니 중국의 더 큰 움직임을 관측하지 못했던 것이었죠.